지금부터 제 210차 현배양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저는 아이코아 사업단장 현배양 교수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바이오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요즘 사업단에서 AI가 지금 연구 현장, 특히 바이오헬스의 연구 현장과 경영 현장에 곳곳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좀 해서 연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진원 바이오텍의 김학진 대표님을 모시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구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현장 교육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7월 정도에 이곳에 와가지고 4월 정도부터 상용화가 됐었던 GPT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날짜가 마침 7월 25일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5일이었고 2024년 7월 25일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많은 판이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연구 현장, 경영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판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 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지금 마주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바이오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현재를 먼저 돌아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 항체 개발. 여기에서는 진원바이오텍 저희 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새 판이 짜지는 신약 개발 현장. 새 판이 짜지는 신약 개발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회사도 실험실도 무너진다라고 좀 세게 얘기했는데 재개편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진원바이오텍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 회사는 약물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요. 신약 개발 연구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고, 여기 있어서는 질병 연구, 그리고 특정한 드럭 타겟 설정하고 후보 물질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인비트로 테스트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고객사는 국내에 150처 넘고 저희가 참여한 신약 프로젝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저희의 핵심적인 기술은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은 껌 사이즈의 기판 위에 다양한 샘플들을 올려놓고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한꺼번에 연구 결과를 낸다. IT 분야의 반도체 같은 BT 분야의 마이크로어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단백질칩 마이크로어레이라고 저희는 프로틴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항체를 심어놓은 항체칩이 있고 단백질을 심어놓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항체칩은 단백질을 잡고 단백질칩은 항체와 프로틴 인터랙션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안티바디 어레이를 통해서는 웨스턴 방식으로는 한 번에 단백질 발현 8,000개를 보고, 엘라이자 방식으로는 1,000개를 봅니다. 그래서 적은 샘플에서 다양한 단백질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시그널들은 이렇게 형광값으로 나타나서 수치화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틴 마이크로어레이 같은 경우는 인간의 22,000개 정도로 추산이 되는 유전자가 만드는 22,000개의 단백질 중에서 21,000개를 칩에다 심어놔서 프로틴 인터랙션이라든지 항체의 스페시피시티,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봅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들이 칩상에 심겨져 있다. 그리고 칩상의 단백질들에 우리 샘플이 결합을 한 것은 형광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결과는 이렇게 가장 세게 붙은 단백질, 인간 단백질부터 21,000등까지 수치화가 돼서 나타난다. 거기에 대해서 온톨로지 분석이라든지 드럭 타겟 등등이 분석이 포함이 됩니다. 펩타이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펩타이드 어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시 후레시 후레시멘트 롯데껌 사이즈로 해서 한 번에 18만 개의 프로틴 인터랙션 혹은 샘플 프로틴 인터랙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칩상의 스팟의 다이아미터, 지름은 3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됩니다. 이런 설명을 왜 드리느냐? 앞에 위에 장표에 글자가 달라지죠. 마이크로어레이에서 저희가 AI가 결합이 되어서 출발하는 그러한 AI 기업 혹은 AI 플러스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저희가 이 펩타이드 어레이에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스타트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이 항원이라고 보면은 이 항원이 가지고 있는 에피톱 부분들이 있겠죠. 이 에피톱 부분들을 칩상에 펩타이드로 구현을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를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알파폴드 2가 나왔었습니다. 한 5년, 4년, 5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폴드 2를 이용을 하고 그 밖에 로제타 폴드라든지 다양한 3D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정확히는 프로틴의 3D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 등등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이 프로틴의 스트럭처에서 리니어 서열은 간단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사스코브2의 누클리에 게시드 프로틴, N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서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M으로 시작하는 이 서열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펩타이드를 15머로 만듭니다. 15머로 만드는데 이 15머가 리니어 서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1부터 15, 2부터 16, 3부터 17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컨퍼메이셔널 폼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 단백질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서열이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 요 서열이 가질 수 있는 컨퍼메이셔널 폼 조합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N텀이 있고 C텀이 있을 때 이 N텀, C텀이 보통 7머, 8머 정도로 끊는데, 8머라고 예를 들면은 이 8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컨퍼메이셔널 폼 조합을 따지는데, 이때 각 N텀과 N텀 간의 거리, N텀과 C텀 간의 거리, C텀과 N텀 간의 거리, C텀과 C텀 간의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따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퍼메이셔널 폼 조합을 가지고 펩타이드 형태로 해서 칩상에다가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리 합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쪽이, 왼쪽에 보시는 잠깐만요. 네, 왼쪽에 보시는 이쪽이 리니어 서열,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이 컨퍼메이셔널 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 어레이로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들어가게 됐고, 이 인공지능 3D 스트럭처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어레이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인공지능 역량이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밥타먹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떤 플랫폼 기술로서의 펩타이드 어레이를 가지고 특정한 샘플의 스트럭처를 구현을 하고, 칩상에 있는 펩타이드를 한 번에 18만 개의 인터랙션들이 잡히죠. 이런 리얼월드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고 또 학습을 시키고 해서 1억 개가 넘는 서열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딥러닝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진입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은 가이드라고 지었는데, 지논 아티피셜리 인텔리전스 디자인 엔진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이크로 어레이, 정확히는 프로테오믹스에 가깝죠. 프로테오믹스 플러스 AI는 특정한 단백질 또는 항원의 구조를 구현을 하고, 그 구현된 항원 혹은 에피톱을 바탕으로 그 해당 몰리큘, 해당 에피톱에 최적화된 항체들을 디자이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얼월드에서 실제로 SCFV나 FAB 형태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항원에 어느 정도로 강하게 결합을 하느냐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보통 96개를 한꺼번에 디자인을 하는데, 96개를 디자인을 했을 때 20% 정도는 나노몰 스케일로, 결합력이 나노몰 스케일로 나오고 피코몰도 가끔씩 나오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지논 바이오텍이 인공지능 3D 스트럭처, 정확히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프로틴 3D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스트럭처를 구현을 하고 이것을 응용을 해서 새로운 몰리큘 혹은 새로운 SGFV, CDR 리전들을 디자인을 하는 그러한 스토리였었고요. 저희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죠. 연구 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적용 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마 잘 나올 텐데, 아니면은 저번에 설명드린 그런 GPT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찾던 검색들이 네이버, 그 다음에 구글로 갔고, 이제는 구글 검색도 안 하는 시대가 점차 열리고 있죠. 이제는 GPT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보면은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는 AI를 활용해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 2상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 3년, 5년 정도 후면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혹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신약을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암젠은 굉장히 유명한 빅파마 중 하나죠. 암젠 같은 경우도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데 이때 이분들은 단백질을 활용을 하죠.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신약 개발 현장, 대전을 기반한 신약 개발 서비스 혹은 신약 개발 회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케미컬 같은 경우는 디벨롭하는 것 처음에 약물 초기 단계에서의 발굴이 이미 인공지능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화연에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받아서 SPR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스크리닝하는 방식도 좋은데 인공지능이 점차 트라이가 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요. 이 스몰 모리큘 같은 경우는 그 원자량이 적으면 뭐 10개, 20개도 있지만 커봐야 1000개 이 정도 안쪽인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거대 분자로 들어가서 1000개 이상, 10만 개 더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하게 됩니다. 그만큼 컴퓨테이셔널 능력도 높아졌고 그 단백질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학습하는 그런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스킬들도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젠은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에 단백질을 넣었다. 이분들은 케미컬의 그런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넘어서 이제 마크로몰리큘로 넘어가 있는 인공지능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뉴스 기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AI가 유전자, 임상, 생활 데이터 등등을 분석해서 정말 그야말로 현장에서의 그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우리의 생활까지 오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파도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파도에 우리는 대처할 만한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 신약 개발의 방법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벤처 기업들과 빅파마 이 둘 간의 협업 혹은 여기에 병원이라든지 정부 부처 등등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그림이었다고 보면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파마시, 빅파마들도 있고 AI 컴퍼니들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약간 신약이랑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싶은 기술 기반의 대기업들, 여기는 이제 인텔도 들어가 있고 삼성도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 이러한 어떤 네 가지 파티들이 어우러져서 신약 개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예로 지금 비트코인보다 특정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게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비교할 만큼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는 게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고 할 만큼 급격하게 성장을 한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 케이스인데 엔비디아의 미래 비전이 무엇이냐? 신약 개발이죠. 그죠? 많이들 보셨을 것.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GPU들을 가지고 그 GPU를 가지고 빅파마들이라든지 다양한 바이오 벤처들을 사들이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가 알기도 하고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신약 개발 파트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우리는 기초연구소부터 임상 전 단계까지 사람이 파이펫을 잡고 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포에다가 트리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들이 어우러진 그러한 방식으로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단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을 할 때 인실리코 컴퓨터 혹은 바이오 인포메틱스 혹은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대변이 되는 그러한 어떤 컴퓨테이셔널 뭔가 계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스크리닝을 인비트로 인비보가 아닌 인실리코에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실제 리얼월드라고 불리는 실험실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저도 생명공학 어떤 실험자, 소위 말하는 파이펫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에는 파이펫으로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IT 분야 혹은 인실리코에서 만들어진 무언가를 가지고 향후에 검증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실험실의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실 어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 레버러토리의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단어 잘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라보라토리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보라토리움은 라보레어로 읽겠습니다. 그냥 일하다 혹은 노동하다. 레버러토리의 앞에 레버가 그 일하다의 레버가 맞더라고요. 보니까 자료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실험실 문화도 이러한 인실리코로 대변이 되는 컴퓨터로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 해가지고 파이프 잡고 이렇게 실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이처 논문을 보면 2019년, 2024년 계속 발표가 되는 이런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실험실을 위한 자동화 그리고 로보틱스, 실험실을 위한 로보틱스 기술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좀 뭐라 그러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분야에서 네이처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네, 생명과학 연구는 다른 이제 기사에서도 보면 생명과학 연구는 종종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며 실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실험실 자동화는 약물 개발, 진단, 합성 생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바텀업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오 인터팩스 이번 달에 열렸었죠.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이거 에펜도르프에서 나온 기계인데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샘플들을 놔두고 샘플들을 찝어서 처리를 하고 굉장히 정밀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샘플들 다 떨어질 때쯤 됐는데 하면은 다 떨어지기 전에 가서 워시아웃하고 그러니까 있는 파이펫 안에 있는 샘플들을 다 밀어내고 따라낸 다음에 살짝 덜고 다시 가서 트리트를 합니다. 실제로 실험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팔더라고요. 숫자는 9자리 정도가 됐는데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것을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쿠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장비인데 실험하는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분주하고 트리트먼트 하고 옮기기도 하고요. (8일) 동안에 600개가 넘는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만 업무를 하느냐? 이 친구 움직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그러한 로봇 혹은
자동화 장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바퀴도 달려 있고 일정 부분 엔진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동도 해요. 자,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섰고요. 이동해서 실험을 하는데, 지금 왼쪽 위에 보면은 시간이 나오죠? 지금 밤 12시, 새벽 3시입니다. 지금 현재 새벽 3시로 보이는데, 새벽 3시에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이 친구.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정이 넘치더라도 새벽 3시까지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친구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파이펫으로 이용하는 연구개발 현장에서의 일을 합니다. 이 친구는 3가지 말을 못해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람 이상으로 이 친구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어떤 것을 해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가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보다 월등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희미하게 써 있는 글자 알파벳 6자리가 있죠. 이게 뭐예요? 네이처. 네이처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겁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실험실의 문화가 바뀌고 있고, 우리가 세포 실험할 때 BSC라고 하고 클린벤치라고 하기도 하는 이러한 멸균 시설이 있는데, 이 멸균 시설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트를 덜어서 안쪽에다가 집어넣는, 약간 이 친구는 약간 단순해요. 아직까지는 단순한데 향후에는 파이펫 들고 씨약에 대한 트리트라든지 배지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트를 꺼내서 집어넣고 하는 작업들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들이 대량의 실험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샘플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RNA 뽑고 PCR 돌리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죠. 그런 과정들까지도 현재 이러한 자동화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일하세요. 툭툭 치면은 이 친구가, 얘는 팔이 2개예요. 심지어 팔이 2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덜어서 파이펫 뚜껑, 우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팔콘을 열죠. 그 다음에 오른손 혹은 왼손으로, 나머지 손으로 샘플을 따서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정밀하죠. 아까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레이블링에 대해서 데이터를 자동 저장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아마 아닐 텐데 흡광도 같은 것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재고 그것을 자동 저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샘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600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거 오늘 저녁까지 데이터 내세요 하면은 제가요, 이걸요, 왜요가 저도 입에서 나오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인간의 거부 반응, 이런 거부 반응이 없이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 혹은 로봇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파이펫 들고 실험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혹은 로봇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실험을 다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논문을 써야 되겠죠. 논문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요즘에? 조선일보 이제 조선경제 파트에서 나온 기사글인데, 글로벌 새 논문 10%
AI 도움 받아. 오케이. 중국은 3분의 1. 중국은 3분의 1을 지금 현재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논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소 10%라고 되어 있죠. 이 최소 10%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글은 혹은 이 파트는 무조건 인공지능이 썼다가 최소 10%입니다. 자, 제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쓴 글이 있었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쓴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 검증하는 그러한 사이트 혹은 프로그램들을 돌려봤을 때 제가 쓴 글도 인공지능이 썼다라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 60%, 뭐 20% 이렇게 판별하기도 하고 완전히 인공지능이 썼지만 퍼센테이지는 약간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인공지능이 썼다라고 판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10%는 무엇이냐? 이것은 무조건 인공지능이 썼다인 겁니다. 완전 확정치입니다. 그래서 몇 함수 개념으로 보자면은 최소 10%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은 거는 모르긴 몰라도 20% 30%는 되고 인공지능을 조금 활용을 하는 정도, 약간만 도움을 받는 정도는 모르긴 몰라도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몇 함수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한 건이 있으면 중형 산불이 10건이 있고 소형 산불이 100건이 있고 불날 뻔한 게 1000번 있고 이게 몇 함수 개념인데 여기서 최소 10%라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은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기사글에 따르면 절반 정도 이미 오늘도 퍼센테이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내가 배운 거대로 이렇게 할 거야 가 맞을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는 편이 맞을까요? 저는 그것은 판단은 청중분들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그 논문에 대한 심사에 인공지능이 또 도입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인공지능을 쓰든 스스로 쓰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논문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좋았어. 서브미션 했어요. 그러면은 피어 리뷰를 하죠. 이 피어 리뷰도 현재 점차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혹은 인공지능이 점차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자면은 자, 살살 한번 살펴볼까요? 실험을 하는 거 휴머노이드 혹은 로봇이 했고 실험 결과들 정리를 하는 거 GPT 혹은 클라우드 등등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논문을 쓰는 거 좀 이따 2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혹은 다음 주에 2부에 설명드릴 그런 논문 작성하는 그런 툴들도 있고 이걸 통해서 논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논문을 심사하는 건 누가 해요? AI가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퍼블리시가 됐어요. PDF로도 되어 있고 뭐 유료 결제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이 논문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거 분석은 제가 봅니까? 인공지능이 보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논문 리뷰하고 퍼블리시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다 도입이 되어 있다. 다 도입이 되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이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예전에는 글을 쓸 때 수기를 썼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타자기가 나왔고 90년대 어느 시점에 워드 프로세서가 만들어졌었고 했었죠. 다시 돌아가서 손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월등하게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말타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포드 등등에서 자동차를 상용화를 하면서 이 도로가 깔리고 했었죠. 지금도 어디 속초, 제주도에 말 타고 다니시는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국에서도 근위병, 드래군이라고 하나요? 분들이 말 타고 다니지만 우리는 다시 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변화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잘 소위 말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나 혹은 우리 조직이 살아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음 장표가 가장 중요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장표가 될 텐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시스템, 그죠? C레벨 혹은 대표 혹은 사장님, 교수님 등등 있고 밑에 소위 말하는 중간 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원 대리급이 이렇게 있는 소위 말하는 하이라키가 주어져 있는 하이라키화 되어 있는 이 조직이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그죠? 정부 부처도 그렇죠. 대기업들도 그렇죠. 이러한 구조들은 우리는 익숙해요. 그죠? 이러한 하이라키, 그쵸. 우리가 익숙한 하이라키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적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수님? 직책이요? 네. 세 개로 한번 제일 나눠봤습니다. 밑이 같은데요? 제일 밑에 주니어 레벨 말씀이실까요? 네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등등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만 살아남고 제일 위에만 살아남고 밑에 중간 관리자, 실무자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 거의 대세처럼 그런 의견이 정확히는 그런 의견이 대세처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C레벨, PI 교수급에서는 어떤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시니어 포닥 과장 부장급 중간 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기획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를 브렉다운 해가지고 그 각각의 브렉다운된 테마들 혹은 세부 과제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누고 이 나눠진 이 세부 과제들의 디테일한 실행들을 주니어 레벨에서 한다라고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저 중간 관리자가 하는 일이죠. 중간 관리자가 하는 저 일이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오늘 강의 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 GPT도 들어갔었고 에이전트 GPT도 들어갔었죠. 그 GPT들을 보면은 하나의 태스크를 놓고 어떤 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C레벨 PI 교수가 선장이라고 보면은 우리의 목적지는 저 섬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찝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1등 항해사가 그러면 항로를 이렇게 짜고 여기 암석 피하고 여기서 뭐 조달하고 이렇게 간다를 짜는 건데 이것을 GPT로 대변이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니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실무들을 보면은 뭔가 만들어내고 뭐 발표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실험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기업에서 혹은 기관에서 혹은 학교에서의 실무들을 하게 되는데 그 실무들이 인공지능 혹은 로봇 등등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변화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기획자. 기획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이거 지금 좀 강렬한 인상을 드리려고 빨간색으로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다 집에 가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시니어 포닥 과장 부장급 중간 관리자 레벨, 이 중간 관리자 레벨 분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어요? 실무 능력. 그죠? 전통적인 하이라키 상에서 보면은 이 중간 관리자분은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실무 능력, 리더십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관리자 분들이 인공지능을 접한다고 하면은 조직에서 가질 수 있는 파워는 굉장히 크겠죠. 네. 이 조직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스스로도 더 발전된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하이라키 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주니어 레벨 분들은 기존의 분들, 그러니까 C레벨 바텀업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면 C레벨이나 중간 관리자 분들이 가졌었던 그 실무를 그대로 복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그때 방식을 복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하나 그냥 쉬운 예를 들자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2001년입니다. 嗯 91년 아니고 2001년인데 이 2001년도 당시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었던 게 당신이 이제 PCR을 하셨던 박사 과정 중에서 PCR을 하셨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끓는 물을 놔두고 95도씨죠. 그 다음에 55도씨의 물을 놔두고 72도씨 정도의 물을 놔두고 PCR 튜브 혹은 뭐 어떤 그때 어떤 튜브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튜브를 물에다 담궈 그 다음에 빼고 담궜다 빼고 담궜다 빼고 요 과정을 통해서 PCR을 하셨다고 들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PCR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B로 시작하는 모 장비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죠. 어쨌든 그 기기에서 패널에다가 몇 사이클 온도 지정해놓고 얼마 몇 밀리리터 죄송해요. 온도 지정해놓고 몇 마이크로리터 설정을 해놓고 눌러놓고 나는 식사하러 갔다 와도 되죠. PCR은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빼는 방식에서 PCR 머신으로 완전 넘어갔죠. 그런 방식처럼 지금의 주니어 분들은 예전에 소위 말하는 시니어나 PI급의 분들이 하시던 그런 연구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스마트하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역량을 키우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거나 우리 실험실, 우리 연구 현장,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해서 학습을 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실무 능력을 키운다고 하면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서 앞서간다기보다는 거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가진 C레벨이 되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기존의 C레벨 혹은 PI 교수님들은 그러면 가만히 저기 하시느냐? 실무 능력의 리더십에 그리고 낙하산 이런 거 빼고 리더십에 그러한 뭔가 앙트레프레뉴어십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들의 인공지능을 접목하면은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실무 혹은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이제는 AI 혹은 휴머노이드 혹은 로봇 등등을 통해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소위 말하는 C레벨 PI 교수급이 되면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웨이브는 미국에서 출발을 했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조직이 이제는 간소화되는 게 미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인생을 뭐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멀리서 보면은 좀 희극일 수도 있고 가까이서 보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는 내가 어떤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새로운 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무라든지 어떤 중간관리자 없이 나 혼자서도 특정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비파마들이 인원을 삭감했다 몇 명을 감축했다 나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요. 반비례로 올라갑니다. 현재는. 그래서 최대의 매출액을 요만큼의 인원으로 만들어내는 것, 요 각도가 미덕이 되는 경영의 시대에 사실상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초입에 AI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항체 신약 개발 서비스를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 서비스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그 서비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IT 기술이 있긴 하지만 그 구조 그리고 그 특정 구조 그리고 특정 에피톱 이것을 구현을 하는 마이크로어레이에 구현을 하는 어떤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제 리얼월드의 프로틴 인터랙션 혹은 프로틴 샘플 펩타이드 인터랙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구조 기반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팀, 저희와 미국에 있는 팀, 독일, 그리고 러시아까지 해서 4개국에 있는 몇몇 기관 혹은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식의 서비스를 기업들이 받고 싶어 한다면은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기업들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또는 글로벌로? 현재 그러한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있어요. 뭐 상장사도 있고 뭐 스타트업들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 이것을 서비스업을까지 그러니까 실험실 레벨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레벨까지 올라온 데는 저희가 봤을 땐 저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예. 실험실에 그 로봇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좀 재밌고 또 제가 있었던 그 생명공학 연구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오래전에 제가 실험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는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로봇이라고 그러면 이제 크게 산업용 로봇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산업용 로봇 형태의 팔로 지금 아마 실험을 할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급격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실험실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들어올 날이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우리의 방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유일한 방패가 무엇이냐? 저렴한 노동비예요. 네. 소위 말하는 저도 파이펫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파이펫 인력, 그러니까 생명공학 실험실 현장 인력의 노동력의 값이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 슬래시 로봇보다 싸요. 이게 싸요. 그리고 이 로봇을 활용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얘한테 지시를 내리는 것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장벽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어느 순간에는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들어온 지 이제 그 개념이 들어오고 지금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되는데 그 생산 비용이 지금 거의 50%씩 계속 감액이 지금 되고 있고 테슬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000에 지금 보급을 하겠다고 하니 아마 금년부터 이제 지금 공장에 이제 넣겠다고 하니 아마 연구 현장에도 그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은 아마 그 생산 효율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아까 전에 그 인력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추구하는 것이 이제 가급적 적은 인력으로 최대 생산성을 얻어서 기업 효율을 올리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만은 사람의 역할과 로봇의 역할과 인공지능의 역할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사람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특히 실험실 부분에 있어서는 실험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스토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실험 결과를 내고 기초적인 실험 결과를 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과제비를 어플라이를 해야 되죠. 이때 이제는 사람이 뭐 4주씩 5주씩 걸려가지고 연구 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연구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이미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텍스트니까요. 되고 그것을 가지고 발표 평가를 할 때 그거는 대표 혹은 교수님 혹은 이제 PI 등등 분들이 가시죠. 발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그랜트를 받았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 실무에 대해서는 약간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사람도 하겠지만 당연히 기초 연구 부분은 인실리코로 하고 실제 실험 같은 경우도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로 할 수도 있고 향후의 미래에는 그다음에 그 결과를 취합을 해가지고 논문 쓰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고 퍼블리시된 PDF를 나중에 확인을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되죠. 자,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습니다. 기획하시는 분들은 살아남고 이제 혹은 윗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주는 소위 말하는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타입 분들은 여러분들은
높은 확률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소위 말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직장을 찾는다기보다는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창직에 가까운 그러한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 2만 불, 3만 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 실험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날이 그렇게 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연구 책임자들께서 이런 부분에 학습을 좀 많이 하셔서 실험실 자체가 개조돼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도입을 하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비가 또 사업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계속 이 AI 로봇이 연구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발제를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김학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0차 힘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